오늘은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예. 의 저자 예. 이현철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을 한번 보고 전세가를 알긴 아는데 예. 부동산 투자가 안 보여서 네.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 책 제목 가지고 조금 오해 아니면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책 제목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라니까 이제 어떤 전세가에만 관련된 얘기다라는 이렇게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아요. 사실은 이게 그거보다는 사이클에 관한 책이에요. 사이클. 거기에 이제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출판사 사장님하고 제목 지을 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전세가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연관을 지어서 쓴 책이 한 권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로 제목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짓긴 했죠. 근데 좀 약간은 오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수정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랭이TV 시청자분. 예. 저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대치동에서 사실 시작을 했죠. 이렇게 짧게 하고 가산동 넘어가서 중개업 하다가 지금 아파트 분양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한 7년 정도 분양업을 하고 현재는 지금 분양 대행사에 지금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규제가 또 뭐 나온다 만다 하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고요. 예. 지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예. 다주택자도 그렇고 그렇죠.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그 상승 말기에 상승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은 하락, 조정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일종의 상승 조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게 끝나고 사실 폭등이 올 겁니다. 폭등이요? 예. 이게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예. 올라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왜 폭등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람들 심리와 규제와 이게 접목이 돼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상승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제 양도세 규제 대상이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이분들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에요. 양도세 규제라는 거. 그래서 양도세 뭐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실종된 상태란 말이에요. 거래가. 그렇죠. 매수세가 실종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팔려고 했을 때 그냥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면 이분들이 생각대로 되니까 팔 수가 있는데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세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기본 심리. 예측하지 않았던 손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기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두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경험으로 정부 정책들을 이겨낸 시장을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반반 뭐 이런 심리 속에서 그래도 상승 쪽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겠지라는 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 효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양도세도 내야 되고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를 봐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팔아야 되나 라는 이제 이거보다 또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티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현장에서 매물들이 싹 소진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은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데 보면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물이 실제 팔려고 내놓은 매물보다는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온 매물일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라도 어느 하나가 거래가 되면 이 매물들은 호가가 조정이 돼요. 그거로 인해서. 팔렸네 하면서. 예, 그렇죠. 올리고 싶은 사람 하나 혹시 또 오르지 않을까 해서 호가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뉴스에 보면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하락을 어느 정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로 막 던지죠. 네. 그럼 그때 하락 딱 거래된 것으로 이제 하락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데 호가 조정이 어떤 게 매물이 됐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높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하나가 거래가 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조금 버텼다가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하나씩 거래되고,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다시 상승하는 듯한 이런 흐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폭등이 왜 오냐면 매수세도 사라졌지만 매도세는 그거보다 더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만 세대가 있으면 여기에 매물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매수세는 뭐 한 10명만 있어도 매수세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쫓아가서 막 사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 호가는 뭐 1000, 20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5000, 1억 막 이렇게 호가를 올리게 되면 거래는 늘어나지 않는데 호가가 막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게 일정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2006년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막 5천, 1억씩 올라가는 상황. 그게 이런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이게 이제 규제의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죠. 매도세가 더 급격하게 사라지고 매수세도 사라지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호가가 올라가서 가끔씩 거래되는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폭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겪어봤습니다. 굉장히 강한 규제를 통해서 네.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네, 맞습니다. 봐왔던 예,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예, 그렇죠. 사실 정부도 그걸 통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예, 그렇죠. 네. 김수현 지금 이제 이번에 그만뒀지만 그 전 정책실장님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관할했었고 이번에도 관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때 일정 정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분도 나름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더 강력한 규제를 나온 게 이번 9.13 대책이잖아요. 네,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만약 이분이 하락을 원하거나 이랬으면 이때 저는 공급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공급을 많이 풀었으면 저는 좀 하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도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공급은 팔아야 될 물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아야 될 물건이 뭐예요? 신규 분양밖에 없는 거죠. 신규 분양을 높은 가격에 막 쏟아내면 이 매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많은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종의 그 몇 개 분양됐던 것들이 미분양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졌으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금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급한 상태거든요.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매물이 많아요. 사야 될 물건들이 많다. 그러면은 급해질 게 없잖아요. 관망세로 변한단 말이죠. 매수자들이 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시 매도자가 급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김수현 그 전 정책실장의 견해는 공급은 충분하다거든요. 사실 그냥 집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고 집 개수로나 이런 걸로만 보면 충분해요. 툭 치면 부서지는 것까지 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집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집이 차지하는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단순 집, 실제로 그냥 예를 들면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내 공짜로 너 줄 테니까 살아볼래? 살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예. 슬럼가에 막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공짜로 살 테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가서
살아. 그럼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집은 통계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도 빈집이 10만 채 이상 있다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아, 10만 채나 되는. 네. 그게 다 뭐 서울에서는 어디가 빈집이겠습니까? 다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슬럼가,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그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은 일부 빠져나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빈집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통계에 잡혀 있다고 해서 이분은 충분하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듯 하면서도 항상 모자란 게 우리나라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분양하는 것도 지금 다 후분양으로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집이 충분하다. 이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더 그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폭등 기간이 제가 볼 때는 더 예전에 비해서 더 길어지지 않을까. 공급을 충분히 지금 해서 사실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높은 가격에 매수자가 관망을 느낄 만큼. 근데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싼 가격에 만약에 분양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또 분양이 돼서 수요자는 완전히 막 서로 살려고 난리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공급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급 물량과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높은 가격이 사실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왜냐? 이게 두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낮은 거를 따라 올리게 하는 갭 메우기라고 그러죠. 그 역할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로 인해서 또 오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이걸 못 견딜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를 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예. 저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쓰면 시장을 더 극단적으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또 보여주는 거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 그렇죠. 이거든요. 예, 3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가 일단은 지금 사실 빨리 와야 시장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땅 닫고 공급되려면은 뭐 적어도 한 2, 3년 이상 후에 되고 그리고 그것도 분양권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충분히 오를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싸게 나온다. 그러면 더 열기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위치들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주변하고 대비해서 괜찮네? 이런 인식만 들어두는 순간 청약 열풍만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전국에 있는 뭐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돈 많더라고요. 예, 돈 진짜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현금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갖고 있는 지금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예,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만 없어요, 돈이. 저도 없습니다. 무주택자. 네. 네, 무주택자분들께 또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고 사전에 인터뷰할 때 말씀해주셨는데 집 언제 사야 됩니까? 사실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예요. 제가 사실 분양업을 시작한 시기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바닥에는 한 2012, 13년도쯤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제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안 사요. 관심은 있는데 사고는 싶어 하는데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밑에서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사시면 못 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려도 그때 당시에도 네. 그렇게 되면 뭐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이렇게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표현을 하시면서 간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어요. 그 정도로 안 삽니다. 근데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한테 약간은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긴 해요. 네. 뭐냐면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 심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는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죠. 쫄려. 예.
그래가지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서 저기 하는데 막상 또 사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심리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심리죠. 결국에는 그냥 이제 포기하는 분.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전세에서 마음 편하게 살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또 한 분은 그래, 사긴 사야 돼.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싼 걸 사면은 갯맥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싼 걸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뭐 빌라나 아니면 뭐 지주택이나 이런 거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시점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차별화. 인기 있는 매수자들이 구매를 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수자들이 좋아하는 물건, 그 물건들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 인기 없는 물건들은 차별화되면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2006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대형, 소형으로 나눠지면 그때는 대형이 엄청 인기 좋았잖아요. 소형은 쌌고. 그래서 소형 산 분들은 안 올라갔어. 대형만 막 올라가고 소형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쌌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기 없는 것들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싼 걸 찾다 보면 안 올라가는. 그리고 그걸 겪은 분들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물고 내가 산 건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왜 이런 심리를 가지냐면 첫 번째는 확신이 없어요. 사실 공부를 안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휩쓸리는 거죠. 분위기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네, 그런 거.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떨어질까.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 막 여기에 그냥 계속 현혹돼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거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나는 그냥 영원히 전세 살면 마음 편하게 전세 살면 되는 거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고 싶은 분은 지금 사라 그래요. 저는. 근데 못 사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멘탈을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12년, 13년도에 바닥에서 바닥권인데 공감은 해요. 지금 충분히 싼 상태다. 사도 되긴 하겠다. 근데 이분은 이제 좋은 표현으로 내 집이 아니면 말지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더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사겠다. 바닥을 잡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금 우리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서 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의 리스크를 나는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거든요. 경험으로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불안하긴 하지만 경험으로 보니까 이 정도쯤에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 내가 사보니까. 그래서 나는 벌었던 경험이 있어.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인지는 대충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리스크를 좀 감수하든지 하시면은 무주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돈 없는 사람, 저도 사실 서울에 강남집 사라고 하면 못 사죠. 올라갈 거 충분히 알아요. 근데 못 삽니다. 왜냐? 여력이 없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니까 사실 공부를 해서 사이클,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사이클로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시장하고 사이클이 나뉘어져 있어요. 달라요. 지금 지방은 하락이잖아요. 일부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그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거의 하락세거든요. 이게 먼저 서울 수도권보다 먼저 사이클 상승을 겪고 폭등을 겪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하락 시기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만 보고 양극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사이클 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각 지역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이미 폭등을 경험하고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방이 하락 시기 겪은 다음에 그 지방 거를 사도 괜찮은 거예요. 간간히 어떤 전문가들도 이제 지방을 관심 있게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그런 촉이 있으신 거죠. 어떤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조금 지나면 바닥을 지나고 지방도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제 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긴 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길고.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때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사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안 되는데 자꾸 막 비싼 걸 바라보자니 비싼 거 못 사겠고. 예. 그래서 사야 되니까 이상한 걸 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 1, 2년 기다렸다.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 실거주자분들은 그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뭔가 그렇죠. 눈에 보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거주하시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시기가 온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다음 사이클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 공부하면 좋을 지역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지방에 지금 하락을 겪고 있는 지방은 다 해당이 돼요. 똑같은 비슷한 사이클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설명하자 보면 이제 하락 시기에 이제 폭등을 먼저 겪잖아요. 폭등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가 급등을 하고 전세가는 그때 뭐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신규 공급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는 안정입니다. 사실 안정이 되고 매매가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갭이 굉장히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등을 한 다음에 이때부터 하락을 하면 얘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투자를 이때부터 이제 멈춥니다.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도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나 뭐 시행사들이 신규 공급을 중단합니다. 많이. 어쩔 수 없는 데들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공급 규모가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올라가는 방법 이외에는 수익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분은 수익이 전혀 안 생기고 손실만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자라도 감당하거나 조금 남으면 그거라도 수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한 3, 4년 전에 전세가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뉴스들 많이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가 그 상황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다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저는 그 개인 블로그에다 솔직히 속된 말로 웃기지 마라. 네. 그거는 네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지금 현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 다시 전세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었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였던 사람이 불안하니까 또 임차인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공급상으로 전세 시장에서 공급상으로 투자자들이 줄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세 수요는 그렇죠. 수요는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을 겪을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나중에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와요. 일정 기간이 되면 얘네가 근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뭔 현상이 생기냐면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가 상승으로 반전을 해요. 이것도 좀 명확히 규명해야 될 게 전세가가 근접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사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 사도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규명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최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전환돼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보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올라갈 기미가 아예 안 보입니다. 모든 요인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질 않아요. 사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올라가는지를 아무도 규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을 규명을 한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매매가 2억짜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세가가 이제 거의 근접해서 1억 8천짜리 전세가가 있어요. 이때는 전세난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에는 2억짜리 매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가 다 사지지 않으면 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전세가 1억 8천짜리가 거래가 되면 이 매매의 호가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2억짜리 매물 다수 중에 있는 것들이 일부가 사라져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호가를 변동을 시켜요. 올려서요? 예, 2억 500 아니면 2억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전세에서 매물이 1억 8천짜리 매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전세 매물이 당분간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은 전세 매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얼마에 나올까요? 1억 8,500? 그렇죠. 1억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1억 8천짜리가 거래됐으니까 올려서. 그럼 임대인은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 이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팔리더라도 네. 1억 500에 아니 1억 8,500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호가들이 또 변해요. 2억짜리 매물들이 많이 있던 것들이 대거 사라지고 2억 500이나 2억 10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때 임차인은 이제 구하러 오는 임차인은 사실 불안한 심리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깡통주택이라고 그러죠. 깡통 전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켜줄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생겼죠.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이 지금 100%까지 되거든요.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보험에서 나는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지만 부동산도 거래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억 8,500짜리가 전세가 거의 계약이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매매 하나 없이 호가들이 계속 변해요. 2억 500짜리도 이제 사라집니다. 2억 1000 그리고 2억 2천짜리 매물도 나올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얼마짜리가 나올까요? 1억 9천. 그렇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호가 올라가고 높은 전세 나오고 거래되고 호가 올라가. 이게 일정 기간 반복되면 거래 하나 없이 매매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 정도 그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2억에서 얼마 기었다가 2억 한 3, 4천에 거래가 한번 딱 되면 매매가 됐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으로 해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승하다 보면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몇 개 되진 않았지만. 예. 매매가가 올라가 있네. 그리고 호가는 다 그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2억이다. 라고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2억 3,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대중심리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 심리는 눈앞에 있는 거, 현재 상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복돼서 결과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돈 번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나는 지금 얼마 벌었어. 이러면은 이제 그 집 안 가진 사람은 배 아파서 막 사야 되고 이게 이제 반복돼서 이때 갭 투자 열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매매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계속 매매 상승을 일으키는 이게 사이클이에요. 지방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가가 그 원리로 인해서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만나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는 보통 제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 범위 정도 되면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좀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사니까 매매가가 근접할 때까지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0% 범위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난이 일어날 때는 실제로 빌라를 사도 되고 사실 조금 우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도 괜찮아요. 그때는. 1급, C급 물건. 예.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사도 왜냐면 전세에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물건들이 다 90%대에 근접해 있어요. 뭐 옛날에 한참 갭 투자 열풍이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사고 막 이랬잖아요. 지방 조그마한 거는 뭐 500. 예, 그렇죠. 무피 투자도 나오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의 그런 물건들을 돈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현상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게 상담하고 그냥 가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듣긴 하는데 이렇게 수긍하는 눈빛은 아니군요.
수긍도 하긴 해요. 공감해요. 근데 그래도 워낙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단순히 처음 만난 저를 보고 공감은 하지만 뭐 나름 일리 있는 말이다 이 정도지 확신이 드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뭐 사기꾼이야 이런 심리로 벽을 딱 치고 있기 때문에 100% 제 말을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뭐에 이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봤더니 미디어, 그러니까 뉴스나 아니면 진짜 나름 알려진 전문가분들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 좀 더 확신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쓰고 나면 제 말이 조금 이제 먹히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좀 먹혔나요, 말이? 그 이후로 사실 제가 아파트 영업이 아닌 관리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상담할 일이 사실 거의 없긴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한 저기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유튜브도 네. 뭐 지금 하시지만 유튜브를 보면 폭락론자, 예. 폭락론자들의 콘텐츠가 월등 인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좀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조금 난감하긴 한데 사실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간주했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 정연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욕심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기본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다 파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안 팔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적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서 그 이자 부담 어떻게 견뎌내? 뭐 그래서 보유세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는 거죠. 그 헬리오시티 강동 맞아요. 다 전세가 작살난다. 했는데 뭐 입주 안 될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이고 이게 사람들 심리와 이게 다양한 그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사람이 그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이 여겨서 그걸로 판단하는 오류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거에 매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심리 상태가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중에 이제 포기하는 분, 사기를 포기하는 분은 이제 어떤 심리 상태가 되면 나는 못 살아니까 그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러면은 너도 잘못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폭락해라라는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자리 잡습니다. 제발 폭락해라. 내가 안 사고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죠. 폭락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장과 정치는 다르다. 시장과 정치는 다르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보수 쪽이면 보수, 그리고 진보 쪽이면 진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도 다 용서를 해요. 그죠?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 정치는 내가 바라는 쪽으로 그분들이 좀 뭔가를 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걸 바란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해라 해도 지금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이클상 무조건 상승 조정기가 끝나고 폭등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심리와 저기가 결부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다시 하락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정부 정책 사람 심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으로 잡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는 것보다 반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훨씬 크다.
크다. 실제로 지금 9.13 대책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잡지 못하고 더 폭등이 길어지는 상황을 만든 거죠. 부작용이죠. 근데 어쨌든 정책의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정책권자라면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소통을 해야죠.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예.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려면 가만히 놔두는 게 그 근거, 그 증거가 뭐냐? 지방시장입니다. 자, 지방시장이 먼저 사이클이 올라와서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방시장이 이 사이클을 폭등을 할 때는 서울 수도권은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장이 지방시장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지방시장은 빠르게 폭등을 한 다음에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폭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때 막 분양을 막 여기저기 그냥 저 외곽에다 비싸게 지어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분양을 하고 높은 가격에 하니까 막 어느 정도 팔리다가 이게 이제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이제 안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이제 관망세로 변하죠. 그러면서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입주할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매수세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안 팔려고 했던 매도자들도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팔아야지. 그럼 이제 서로 팔 물건이 넘쳐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제 쭉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장이 그거.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부가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지금 뭐 계속 뭐가 들어가지 예, 지금 들어가면 부작용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상승,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더 길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이클 주장하시는 분들이 10년 주기설 했던 분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10년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작용에 의해서 지금 사이클이 길어진 거죠, 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원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 투기라고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뭐 두 개만 있으면 투기입니다. 예,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적으로 일단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부동산학이 굉장히 늦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 부동산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면 욕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론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정립될 과정이 사실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론을 쌓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로 자리 잡은 분들이 이론적인 데이터보다는 실제 경험상으로 성공했던 분들, 나는 뭘 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많죠. 근데 사실은 우연적인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가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도 뭐 그런 건 잘한 거 아닙니까? 대출을 풀었다가 전 정권에서 좀 풀었다가 지금 좀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부작용이 많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팔아야 될 사람들이 더 못 파게 만들기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팔고 만약에 집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벌었어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팔잖아요. 내다 시장에다. 그 시장에다 내다 파는 이유는 그 시세에 내가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실종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10억에 내다 팔려고 하면 팔리면 팔겠어요. 근데 10억에 내놨더니 안 팔려요. 10억보다 밑에 9억에서 팔리거나 8억에서 팔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1억, 2억을 손해보는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투기꾼에 의해서 이 집을 많이 사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잡으면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하면 매수세가 상당히 실종될 것이다. 그래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게 일정 정도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인 팔 사람이 더 안 팔게 되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줄어든 것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훨씬 더 줄어버렸으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죠. 수요 쪽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폭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럼 정부는 카드가 이제 없군요. 별로 할 수 있는. 이제 내놓을 카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건드는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예, 저는 만약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생각했을 때 조금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과연 정부 정책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지 못하는 거나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저는 모르는다. 정책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르는 거죠, 그건. 분양가 상한제는 열기만 더 일으킬 뿐이에요, 지금 같은 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놔야. 그리고 일정 정도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승 작용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빠르게 가라앉을 겁니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막 하니까.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는 낮은데 공급은 적어요. 왜냐? 건설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낮은 분양가에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예,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럼 열기만 더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더 사자는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더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그걸 실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일으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이전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굉장히 심할 때 전세난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려야 이제 안정이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그때 이제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그때 혜택을 좀 주기 시작하면서 좀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막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이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집은 필수 요소지 않습니까? 내가 뭐 비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 의식주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항목인데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전세인데 매수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수자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행한 정책이 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증보험 제도를 좀 더 한도를 넓혀준 거. 이게 이제 그때 나온 정책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전세난이 더 심해졌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난이 심해지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공급은 안 늘려진 상태에서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오히려 돈을 보태줘서 수요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전세 물건 하나 있는데 2명, 3명이 싸우는 상황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더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세가가 더 올라가서 전세난이 더 심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세난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안 좋은 물건들도 한 70%대면은 거기에서 전세에 멈췄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90%대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냐? 깡통전세 있죠.
깡통전세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보증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뭐냐? 보증보험으로 들어주지 않는 물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보증보험을 내가 해주는 거지, 안전하지 않은 물건한테는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시세를 자기가 잘 모르는 물건이나 그냥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면은 시세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문제는 전세난이 심해져서 전세를 내가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요즘에 갭 투자로 수백 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먹고 도망가는, 그게 지금 이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는 그런 물건에서 갭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물건들이 역전세난이 좀 생겨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걸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 예, 지금 이 깡통전세로 인해서 그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가계대출의 부실화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이 들어갈 때는 현금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대출을 받습니다. 요즘에 전세를. 그리고 이거를 사업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또 발생했죠. 뭐가? 자영업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사업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부정적으로 갈 경우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를 못 갚는 분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딱 상황 보면 집 한 채를 봤을 때 집 한 채에 이제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내 돈 일부 드리고 대출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거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집은 옛날에는 전세금이 들어오고 전세금 플러스 내 자본 이렇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현금이 비중이 전세금만큼은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금의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대출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IMF나 이런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랬을 때 이게 연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부채가 늘어나서 그냥 불안하다 이거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의 지금 위험도가 있는지 정확히 지금 이게 약간의 모기지하고 비슷한 저기하고 되는 거예요. 외부 충격이 갑자기 와서 사실 금리나 이런 게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예전 상태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을 해줬던 걸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옛날처럼 현금으로 내라 이러면 이제 서민들은 나를 죽이냐 이제 이런 반발이 생기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책 하나를 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게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나 실행하면 그게 쉽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전체의 부실화를 만들어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런 게 표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승을 겪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없으면 그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부 충격에 이제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오면 그 충격 여파는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집마다 대출이 안 낀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어떻게든 지금 대출이 다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부실화됨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아직 이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내재적으로 지금 굉장한 불안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또 사이클에서 전세난 이제 바닥을 지난 다음에 전세난, 그때도 전세난이 심화될 거예요. 또 제가 또 저기 빼먹었나요? 갭 투자 열기를 불러일으켰죠, 이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갭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 이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갭 투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가면 100%. 서울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전세난이 있을 때 투자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거의 3, 4년 동안에 500%, 600%. 투자 금액에.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에 열풍이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본 사람이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또 같이 하고 서로 막, 그래서 깡통 전세, 이게 이제 또 발생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뭐 대응 정책적으로 좀 뭐 나와야 될 거 있다면은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취약한 그런 집들에 대한 이제 전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냥 보증을 해서 보증을 더 해준다든지 이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 무주택자 서민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업도 해보셨으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우리나라 경기 좀 어떻습니까? 좀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한테 주변에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계속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가장 큰 축이 자영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경기가 좋으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은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번 돈들이 노동자들한테 돈이 가서 노동자들이 내수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된 돈이 다시 돌아야 되는데 자영업 쪽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왜 잘 안 도는 겁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한 10년 전 이전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의 인식은 뭐였냐면, 자영업자들은 노조나 뭐 어떤 대기업 단체들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다 개별 개인들이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나빠지는 현상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각 개인들의 문제,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서. 그렇죠. 외부의 사람들은 너는 네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인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자영업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작아요. 별로 안 됩니다. 사실 임금이 뭐 얼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차지하지 않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각 개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어려웠다라는 인지를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이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막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위기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공감대를 느끼게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갔냐면, 계속 망해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했던,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는 취업자들이 자영업 쪽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가는 사람 생기고 새로 진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일종의 돌려막기가 계속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이 위기다라는 인식이 딱 강해지면서 새로 진입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위기네? 나는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있어야지. 회사원들은 그게 좀 있었어요. 회사가 막 힘들고 이러면 나 빨리 때려치고 장사나 해야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들 다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영업이 위기다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나도 조심해서 가야지, 한번 그냥 월급 받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돈 써야 되는 사람도 계속 이제 경기가 위기다니까 안 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돈 안 쓰게 하는 요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지금 52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람법도 그렇고, 지금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그 법이 하나 생길 때마다 매출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녁에 이 가게에서 저녁 먹는 사람들이 업무지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줄었어요. 저도 상암동에서
예, 가게를 했었는데 저녁에 예전에는 막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했다가 요즘에 굉장히 안 가요. 저녁에 손님들이 안 오고. 근데 이거를 이런 인식이 없을 때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해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건드려서 어려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위기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해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이 나왔었는데 지금 가계 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정책이 더 지금 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옛날에는 다 대부분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거치로 갔었거든요. 거치로 해서 이자만 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이제 대출 상품이 거치 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요인은 되는데 문제는 거치로만 쭉 지금 몇 년째 살아와서 이 생활에 적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만약에 월급자들이 월급 400만 원 받아요. 그럼 그걸로 쪼개서 해서 이자 나가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원리금 균등이 딱 들어가서 이자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써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저축이죠, 이게 일종의.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 자체가 이미 그걸에 적응되어 있는데 이자만 쓰도록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걸 급격하게 한꺼번에 다 원리금 균등으로 가서 강제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해야 될 소비 주체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지금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요소가 되지 않냐.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당장 다 겪어야 하는 거는 맞죠.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어떻게 좀 그걸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만큼 이렇게 천천히 좀 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드는 거는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다 어렵네요. 네, 쉬운 게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힘들고, 네. 다양한 그러니까 힘들고, 실거주자도 힘들고. 자꾸 어떻게 보면 정부 욕하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맞는 정책이긴 한데 너무 이상주의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긴 하는데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정책을 짜서 실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죠. 요즘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라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쭉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되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하지 말았으면. 하지 마라. 지금 이 법 자체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게 지주택입니다. 저는 이제 분양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가 지주택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영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든 아니면 의도하게든 일종의 사기. 이분들은 사업을 굳이 완공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좀 악용하는 분들은 아예 대놓고 제가 볼 때는 대놓고 지금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큰 예로 보면 아예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할 땅 이런 데다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다는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라고 공표를 해요.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리적인 건 이분들은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다.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고 우리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분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양을 받아서 조합원이 돼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제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도 사실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게 추진이 안 되어도 돈을 벌어요. 이분이 만약에 손해보는 구조라면 어떻게든 죽으라고 완성을 시키겠죠. 근데 아니면 시작을 안 하거나. 예. 근데 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요? 지주택의 기본적인 그 분양 요건이 분양가 외에 업무 추진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요? 예, 업무 추진비를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로 따로 받아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이 추진이 안 돼도 이게 들어오는 거고, 예, 딱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조합원 설립이 만약에 되잖아요. 조합 설립이 되면 그 다음 책임은 무조건 다 이 조합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조합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조합을 어느 정도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원래는 이제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이 조합원들이 알아서 이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듯이 조합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시공사 선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란 내 인지가 100%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역주택조합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자기가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주체라기보다는 수분양자. 그렇죠. 수분양, 분양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총회나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바쁘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위임장 내고 안 가고. 그럼 그 위임장 받은 일부의 그 임원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임원들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분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늘리는 게 추가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챙기는 거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예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20%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송 걸려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계약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좀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거든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무주택자의 심리를 조금 언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막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리 상태가 약간 어느 정도 안달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분은 포기하고 이제 사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싼 걸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대상이 지주택인 거예요. 싸잖아. 일단 홍보할 때 막 주변이 1300, 1400 하는데 900대.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심리 상태는 이미 이제 이걸 싼 거 때문에 사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격만 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역주택조합을 분양할 때 보면 1차, 2차, 3차,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조합원 모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를 모집을 합니다. 50%. 그러니까 50%가 되면 이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2차 분양을 해요. 2차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1차분보다 높게 합니다. 그리고 1차분 때는 이제 뭐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에서 1차 분양분들이 조건이 좋죠. 이때 분양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때 이 일정 기간 지나면 피가 붙는다. 왜냐? 이분들이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조합 설립이고 두 번째는 토지 매입이고 이런 단계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2차 분양 시작한다는 건 조합 설립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 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피가 붙을 수도 있겠다. 왜냐? 조합 설립인가 나는 싸게 받았고 그 다음은 분양가가 높아지자. 자리도 내가 더 좋아. 그리고 3차는 더 높아지고 일반 분양분 가면은 더 높아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붙는 것처럼 붙을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습니다. 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 다 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현장 중에 토지가 딱 한 필지예요.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2종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1종에다 하거든요. 1종에
관청에다 해서 2종으로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돼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이제 관청에다 신고 절차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락이 나면 2종으로 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2종 이상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현장은 한 필지에다가 계약도 했고 2종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어요. 분양도 사실 잘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그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들도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토지 매입만 다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제 그거에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토지 매입 거의 다 돼서 예. 95%다 돼서 이제 이거 끝나면 8알이 토지 매입 예, 맞습니다. 때문에 네. 다 넘어간 거야. 예, 예.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넘어가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난관이 수십 개가 앞으로 모르는 난관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아파트를 살 때는 이게 오를지 내려갈지 이걸 검토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출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멈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그거 예측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안 사는 물건을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싼 가격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오른다라는 확신은 100%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본인 스스로 리스크를 없애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내가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본인이 합리화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우리가 사기당할 때 조심한다고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주의해라 이게 아니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이 사업을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같이 분양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 지금 분양 대행사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아파트 사업이 없어요. 건수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업계, 아파트 쪽에 분양 업계에 있는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사업이 없어요. 왜냐?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자들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위험성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지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아파트 다른 분양 사업이 활성화돼 있으면 안 쳐다보죠. 예, 이거 안 하죠. 안 하는데 다 막아놓으니까 지금 이게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활기를 쳐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묶인 돈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면 좋은데 하고 와서 어떠냐고 물어봐요. 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신 분이 계신데 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려고 한다면 조합원 수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법적으로 싸우든 어떻게든 안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그렇게 해놨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게 되면 돌려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받는 거. 제가 돌려받은 분들은 덜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사실 일종의 뭐 이제 깽판. 아, 진상. 예. 어떻게든 아무튼 받아야 그러면 이분들은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심하게 진상 부리는 분은 그냥 빨리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조용히 처리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되면요? 이미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미 마음은 가 있고 도장 찍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자기는 이 싼 물건을 놓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했어요. 말려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야죠. 근데 적극적으로 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립니까 그거를. 이게 사실은 어렵죠. 그게 어떤 위험성들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해도 본인이 다 그거를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미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할 거 많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저 아는 분들이 지주택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미안한 사람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선의의 피해자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제안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떤? 와서 이 일 좀 해라, 뭐 이렇게. 그런 제안은 많이 있죠. 제가 상담은 잘하니까.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가고 있어야.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순간 저는 이 비판을 못 하죠. 그렇죠. 예. 제가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옛날에도 한참 호텔 분양 한참 할 때 제가 영업 분양 하시는 분들 이것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니까 정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구조인데 본인이 이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거를 다 상세를 본인이 시킨다니까요. 계약자들이. 분양형 호텔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내가 나한테 수익을 줄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데 분양형 호텔은 중간에 이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관광객이 늘어올지 안 늘어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포화 상태의 공급량이 막 엉망임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가도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3단계, 4단계로 늘어나 있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많아서 하더라도 운영 주체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개인이 그걸 잡아가지고 소송을 할 거며. 고정수익 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 호텔. 그렇죠. 지금 분양형 호텔 중에 수익 제대로 나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분양형 호텔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이 부동산에 또 약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많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막 던질 거 아니에요. 또 이 분양 업계에 있으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긴 해요. 처음에는 다 약간씩은 계약자들을 속이는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애프터리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어만 들어봤습니다. 예, 애프터리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애프터리빙은 옛날 2007년 이후에 이제 대형 평형들이 미분양이 나가지고 입주할 당시에도 이제 팔리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있던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은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처럼 살아보고 결정하자. 일정 금액, 전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먼저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상품으로 좋은 물건으로 의미로 출발을 했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던 물건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았던 게 위약금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안 한 거예요. 2년이 끝났는데. 위약금이 2년이 있다가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와. 가지고 그게 위약금이 뭐 한 2천, 3천. 그러면 사실 월세 내고 굉장히 비싸게 이 월세를 다달이 그 금액으로 그 위약금을 나눠보면 월세 120.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문제 많다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점차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수 전세처럼 이렇게 간 경우들이 생겨났죠. 사기꾼들 진짜 많군요. 네, 그렇죠. 대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약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가지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숨기고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 알아서 막 적극적으로 좀 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중소형 아파트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형 아파트는 그러면 사면 안 되나요?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형은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만이 대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형이 인기가 좋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2007년도 이전에는 분명히 대형이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대형이 인기가 좋았는지 그리고 소형으로 어떻게 인기가 좋게 흘러갔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과연 대형이 인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견 없이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인기가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그럴듯하지만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소형 아파트 보면은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치면은 24평, 33평 이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로 살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1인 주택이라고 해서 작은 데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분들 보면 다 대형 평형에 살거든요. 그죠? 이런 걸 보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나 이런 거는 배제하고, 사람의 심리 상태는 배제하고 도식화한 그냥 그럴듯한 이유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인기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만약에 2007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대형 평형이 인기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 만약에 이걸로 간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대형 평형은 대가구들이 거기에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대가구 쪽이. 근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인기 좋은 이유를 뉴스를 여러 가지를 막 찾아봤는데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조금 합리적이달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큰 걸 좋아한다 였어요. 그때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먹히는 이유에 속했었습니다. 일본은 작은 거, 일본 사람들은 작은 걸 좋아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서 옛날에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99칸 예, 그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100칸은 못했던 게 왜? 임금님이 100칸이니까. 예, 그래서 99칸.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수가 대형 평형이 좋았던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오면서 소형이 인기가 좋으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제 대세가 되었는데, 이거를 흐름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수요 공급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심리가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소형이 좋았던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면 대형 평형이 그 전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새 아파트를 공급을 소형은 거의 안 하고 대형을 위주로 했죠. 왜냐하면 소형이 안 팔리니까요. 그죠? 대형 평형만 새 아파트는 넘쳐나고 소형 평형 굉장히 희소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초과 공급,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돼도 계속 공급이 돼도 팔리는 거예요. 사람 심리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바뀌냐, 하락을 맞이하면 이게 바뀝니다. 왜냐? 자,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쭉 올라갔죠. 근데 전세가는 계속 투자 공급이 많으니까 전세 공급도 많아져서 전세가는 안정을 이루죠. 그러니까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소형은 매매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도 어느 정도 갭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 2008년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전세가가 멀기 때문에 얘가 뚝 떨어지는 폭이 크죠.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서 얘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 기간이 길죠. 근데 소형은 짧았기 때문에 떨어지다 금방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간다고 했죠. 전세가에 밀려서 소형은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3, 4년 지나서 하락하고 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대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소형은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형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미 공급된 양으로 보면 소형은 새 아파트가 희소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희소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넘쳐나니까 주변에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바뀌죠. 그러니까 소형 평형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대형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소형이 왜 올라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적절한 통계치로 나온 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적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이유로 적당히 쓰니까 모든 사람이 그게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에 아무 이견을 달지 않고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이미 우리가 보면 피부상으로 통계를 잡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주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만 봐도 알아요. 40평형대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형 평형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금 당장 앞으로 오르고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잘 팔리는 물건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소형이 인기 좋을 때 소형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59제곱 8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평형대 이상은 거의 안 짓는 거예요. 지금 이미 2007년의 반대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된 양으로 보면 이미 이제 소형은 초과 공급 상태, 대형은 이제 좀 희소한 상태. 그래서 조금 빠른 진단을 하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대형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이게 충격이 눈앞에서 그 현상이 보여져야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이제 떨어지고 대형이 올라가는 현상이 눈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하락이 한번 와야 됩니다. 하락이 와서 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 좁혀지는 과정이 있죠. 지금 대형 보면 대형들 강남이나 이런 데 빼고 인기 좋은 데들을 빼고는 다른 지역은 대부분 대형들이 갭이 작아요. 전세가 뭐 거의 80-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하락을 맞이하면 얘네들은 바로 치고 딱 올라가죠. 소형 같은 경우는 이미 갭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서울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세가율이 40% 50%대에 됐잖아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형은 떨어지는 폭이 작죠.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 거기다가 이제 희소 가치가 그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하는 게 다음 사이클에는 반드시 대형이 인기가 좋을 거다. 저는 그때 가장 궁금한 게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언론에서 과연 대형이 인기 좋은 이유를 뭘로 잡을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이유로 지금 그 최근에 강남이 이제 대형이 조금 올라갔을 때 이유로 나왔던 거 뭔지 아세요? 캥거루족이었습니다. 캥거루족. 캥거루족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가하지 않고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가족. 왜냐면 이때 1인 가구, 2인 가구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대형이 인기 좋으려면 가구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캥거루족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대세가 되면 사실 적당한 이유가 뭐가 이걸 근데 캥거루족을 이유로 잡기에는 사실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부 지역이지. 궁금하긴 해요.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큰 걸 좋아한다라고 할지.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먼저 공급된 공급량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락하는 걸 느끼고 나중에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걸 느낄 때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음 사이클 때는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수학 공부하거나 이러면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대입을 하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이제 문제를 잘 풀잖아요. 네.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 공식 같은 게 나오면 이걸 대입해 가지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또 하락하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반복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응용하면 지금 만약에 시점에 산다면 뭘 살까요? 소형을 사겠죠. 소형을 사서 갖고 있으면 다음 하락을 맞이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올라갑니다. 다음 사이클.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사이클에는 소형은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대형이 많이 올라가고. 그럼 지금 소형 산 분은 샀다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옆으로 쭉 기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걸 보면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 산 분들은 지금 어떤 심리일까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 그분들은 2007년도에 이전에 사가지고 조금 오르는 거 경험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르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소형은 막 올라갔어요.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내 건 안 올라가고 남의 것만 막 올라가는 굉장히 지금 심리적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똑같이 소형을 지금 사서 버틴다. 그러면은 저는 대형이 인기 좋을 때 또 소형은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응용인 거죠. 만약에 이게 확신이 있다면. 저는 소형을 지금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사이클 때는 대형을 사는 걸 선택하겠죠. 이제 하락을 맞이하는 거죠. 기간으로 정해지는 건 사실 사이클은 기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지금 뭐 이런 조정기잖아요. 그래서 폭등이 제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 때문에 폭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락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 현상. 하락이 나타나려면 기본적인 미분양이 있어요. 왜냐? 잘 보면 지금 폭등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매물을 안 팔아서잖아요. 매물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일반 지금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팔려고 하는 매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팔려고 하는 매물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서 분양 물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물건이 나와서 얘가 미분양이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미분양이 생기려면 일정 정도 폭등을 하고 높은 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일종의 그때 적용을 하더라도 높은 가격, 사람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억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대거 출현하면 경기도에서는 막 평당 3천, 4천 막 이런 분양가들이 막 출현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제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을까? 이런 이제 심리들이 어느 정도 경계의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P가 생기고 그래서 입주할 때 마이너스 P가 생긴 분들은 이제 일정 정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미분양이 더 많이 생겨서 입주 미분양까지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겨야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공급을 지금 충분하다고 해서 멈추고 있으니까 이 상승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요인이 없는 겁니다. 매수세는 줄여놨지만 매도세가 더 줄어들고 이때 분양을 막 했으면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매수만 풀을 게 아니고 이때 분양을 확 풀었으면 저는 반드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양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정부 정책이 나는 죽어도 그 정책을 고수하겠어. 그래가지고 공급을 안 해버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홍콩처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봐서는 네, 그렇게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는 역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가 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이제 공급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이때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강권은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높은 분양가가 나와야 확실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3기 신도시는 결국엔 경기도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기도. 예.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부동산도 결국엔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남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강남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강남에서 떨어져야 그 여파가 경기도까지 가는데 경기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서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기도에도 지금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은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영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려가던 이 경기도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들을 풀어야 돼요. 떨어뜨리려면.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정책을 계속 지속한다면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결국엔 미분양이 나와야 이 흐름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는데 미분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강남이 평당 1억. 지금 뭐 평당 8천 막 이렇다. 네, 저는 1억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좀 핵심 강남 지역은 1억을 넘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도 핵심 지역은 3, 4천 정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거의 근접한 데들이 많습니다. 3, 4천, 5천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폭등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지금까지의 상승을 폭등으로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도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은 난감한 분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참고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네. 경기도에만 좀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되게 철학자 같은 느낌이. 네, 철학. 뭔가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듯한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약간 예, 심리 예, 이런 예. 거 네. 많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심리 공부를 뭐 학자처럼 파고드는 건 아닌데 심리학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 표현은 굉장히 다르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느껴지는 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올까 궁금했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어떤 계약을 시키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가 모여서 대중심리를 이루게 되고 그 대중심리가 모여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좀 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형성된다라는
법칙을 발견을 하고 제가 그걸 계속 대입을 여기저기 옛날 것도 대입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책을 쓰게 됐죠.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공통 심리. 제가 첫 번째로 책에도 썼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표현은 별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손해보기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한 틱이라고 하거든요. 틱. 네네. 네. 틱 하나를 내리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손해를 크게 본 적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만약 10,000원이면 10,000원에 팔려고 하지 9,990원에 팔려고 하지 않아요. 한 틱이라도 이익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걸 적용을 딱 해보면 공통된 적용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양도세가 적용이 되면 이미 내가 거기에 양도세 이 정도에는 내가 팔겠어라고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양도세 규제를 먹은 상태에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럼 내가 그 상태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이건 정말 싫다 이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유세 때문에 겁나서 나오고 금리 때문에 겁나서 나오고 이 상태에서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매물 출회되지 않아요. 보유세 올라간다고 해서 매물 출회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유세 무서워서 이거 내놓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단이 틀리는 거예요. 기본 전제 조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모르니까 이런 요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들 행동하더라. 그래서 하락 요인, 상승 요인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적용을 하죠. 호재가 있으면 상승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상황이 되면 호재가 들어와도 안 올라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2012년 말에 7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지금 7호선 끝내주죠. 그러니까 7호선이 개통을 할 때 되면 이게 호재예요, 뭐 악재입니까?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이 실제로 이 7호선 라인이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1호선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제가 상동에 살았었는데 상동에서 버스 타고 송내역을 가가지고 송내에서 1호선 타고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7호선이 개통이 되면 쫙 강남까지도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그때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2012년 말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게 하락 안정기란 말이에요. 호재가 생겨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때 무슨 현상이 생겼냐? 그때 기대하면서 버텼던 분들이 다 던졌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다른 더 큰 요인에 의해서 분위기나 이런 큰 요인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작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막 공급량이 어찌고 막 이게 따져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큰 분위기, 흐름, 그리고 이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저는 사람 대중심리가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닥에서는 전세,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는 정책. 근데 정책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큰 흐름을 이룬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 흐름의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을 파악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게 어쩌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요인들을 막 적용을 해보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모르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잘못 진단했다가 틀리면 자기 전문가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폭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단을 안 하려고 하는 회피성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죠. 실제로. 일관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네네. 그건 맞아요. 그것도 저는 네,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회피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회피보다는 저는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기 주장을 자기 요인을 가지고 뚜렷하게 저장해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본인이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배제를 다 해봤어요. 배제를 다 하고 어떤 요인에 움직일까 이렇게 쫙
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람 심리라. 그리고 사람 심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람 심리의 그런 요소들을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히 대중 심리 파악이 쉽게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전세제도가. 그러니까 전세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가장 이 방향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턴할 때거든요. 턴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 저도 이 사이클은 이미 완성은 됐었는데 바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가 규명이 안 됐었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뭐 강남의 복부인이라든지 막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가랑 막 전세가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여다보니까 일정 법칙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해서 딱 보니까 그걸 접목을 해보니까 계속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 그 다음에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지속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 둘씩 확산되죠. 이제 그 올라가는 거를 인정하는 게 확산되면 그게 이제 대중심리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한번 모여지면 그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멈추거나 방향이 쉽게 예.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이 돼야 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류를 겪는 게 공급량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아까도 제가 소형 평형이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초과 공급 상태에도 그 계속 방향성 때문에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틀리고 이제 공급이 희소하니까 공급으로 턴을 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게 그 대중심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보이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힘, 이 방향을 턴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은 뭐냐? 공포죠. 근데 공포가 뭐에 의해서 오냐?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지금까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외환위기, 세계 경제 전체적인 위기, 아니면 미분양.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이 아니라고들 다들 저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미분양.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미분양도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미분양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미분양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생겼다가 다 소진되거나 이러면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미분양이 생겨서 이게 지속되고 그 미분양이 많아지고 그래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입주 미분양이 생겨야 비로소 사람들한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 입주 미분양 때는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오른 상태에서는 전세 맞추고 이러면서 다 소진이 되거든요. 떨어질 때는 전세가도 뚝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돼요.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막 서로 던지는 거죠. 서로. 호가 낮춤. 예.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그 공급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그때 비로소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심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수요 공급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오류가 반드시 이게 정확하게 지금이냐 아니면 먼 후냐 이거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먼 후의 일을 지금이라 판단하면은 내가 틀린 선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뒤에 몇 년 뒤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판단할 때는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서두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책, 평점도 되게 좋고. 예, 감사합니다. 별 5개, 7개를 주시면 예. 네, 저도 읽어봤고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저는 부동산이 기본 대중심리로 흘러가고 그에 전세와 정책이 영향을 미쳐서 사이클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그 요소마다 하나씩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전세가 어떻게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방금 말했듯이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쭉 자세하게 원인과 현상들을 규명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써놨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공부하면서 해소가 안 됐던 약간은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제 책이 그거를 거의 다 해소를 시켜줬다. 그런 평이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저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책을 썼던 거고 조금 앞뒤로 이제 우리가 뭐 잘못된 상식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초보자들이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예, 그런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 책 한 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책 쓰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글 쓰는 거에 완전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쓰고자 시도한 거는 벌써 3, 4년 전, 훨씬 3, 4년 전에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챕터 1이 전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의 유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제가 검증을 좀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한테 이거 이제 원고를 보내봤죠. 그리고 보냈는데 한 3일 정도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얘가 책이 아니죠. 원고를 읽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첫 장부터 전세가 유래부터 해가지고 뻔한 얘기들을 막 나오니까 읽기가 싫은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독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걸 쓰다니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목차를 바꾸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첫 단락은 뭘 넣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그래서 이제 상식에서 우리가 잘못된 알고 있는 상식, 이걸 10선 이렇게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넘어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바꾸고 나서 보냈더니 3시간 만에 이걸 독파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 신선하니 괜찮고 논리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시간도 굉장히 숙성이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필휘지 뭐 이런 그 문장이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냥 상담하듯이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을 그냥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또 좋은 평으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후랭이 TV 인터뷰 하면서 후랭이 TV 그동안에 녹화됐던 거 방송했던 거 많이 보고 했는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화를 내실 땐 또 화도 내시고 뭔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보는 분들만 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같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뭐 앞으로의 좋은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촬영도 촬영이지만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예. 그런 기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도 뵐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